자, 그럼 10월 28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 CSS 이제 처음 막 시작해가지고 그 CSS의 선택자라고 하는 개념, 그 다음에 글자에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에 대해서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문단 단위로 적용할 수 있는 속성들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제 CSS라고 하는 과목 특징이요. 초반에는 크게 그렇게 재미가 없어요. 내용 자체도 굉장히 단편적인 내용들 위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많이 그렇게 재미있진 않거든요. 네,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폴더가 이제 CSS 관련돼서 이제 전체 그 제목들인데, 한 요 정도까지 단원이 진행되고 나면, 지금 우리가 여기 9단원에 와 있고요. 요 정도까지 내용이 진행되고 나면은 이제 이 이후부터 뭔가 응용의 여지가 생기는 그런 내용들이 조금씩 가미가 되기 시작을 해요. 왜냐면은 CSS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내용들이 서로 누적된 그 개별적인 게 아니라 이 내용들이 계속 누적이 되면서 뭔가 효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랑 더했더니 전혀 엉뚱한 새로운 효과가 나오더라. 이런 식으로 돼서 CSS를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누적할 내용이 적은 초반부에는 내용이 되게 좀 루즈하고 지루하게 재미없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마 오늘 첫 단원도 조금 그런 느낌이 좀 있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HTML 태그 중에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들 봤었죠. 뭐 P라던가 H1부터 H6까지 혹은 div라던가 등등등이요. 가장 대표되는 태그는 div 태그인데 얘네들을 이제 통칭 박스라고 불러요. CSS에서는. 왜냐면 같은 태그를 연속적으로 두 개 사용하면은 P 태그 연속적으로 두 개 사용하면 그게 문단을 구성하잖아요. 이 각각의 문단 하나하나를 박스라고 불러요. 아래 나와 있는 속성들은 그 박스에 적용되는 특성들인데요. 첫 번째는 텍스트 얼라인. 텍스트의 가로축을 정렬합니다. 레프트 센터 라이트. 텍스트 인덴트. 첫 번째 줄에 대한 들여쓰기예요. 픽셀 단위 값인데 예를 들어서 텍스트 인덴트 30픽셀이라고 주면은 첫 번째 줄이 30픽셀 정도 들어서 써져요. 자, 앞으로 CSS에서 단위를 갖는 수치값, 수치 형태의 값을 이야기할 때는 값이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크기와 관련된 값이고요. 두 번째는 위치와 관련된 값이에요. 크기와 관련된 경우는 오직 플러스 단위 값밖에 주지를 못해요. 크기가 마이너스라는 거는 성립이 안 되죠. 근데 위치는 플러스 값과 마이너스 값을 모두 줄 수 있어요. 요거 잘 기억하시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들이 가능해집니다. 자, 텍스트 인덴트도 30픽셀이라고 주면은 여기가 30픽셀만큼 들여쓰기가 되는데 만약에 마이너스 30픽셀이라고 하면 반대로 내어쓰기가 되는 거예요. 글자가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요 속성을 과연 뭐 했을까 싶으실 수도 있어요. 웹페이지에서 들여쓰기 하는 페이지들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정작 얘가 나중에 배경 이미지랑 같이 결합이 되면은 시각장애인용 페이지 만들 때 되게 중요하게 쓰여요. 되게 생뚱맞는 효과랑 결합이 돼서 전혀 그 생각하지도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얘예요. 텍스트 데코레이션, 밑줄, 윗줄, 취소선, 깜빡임 효과를 줄 수 있는데
이 깜빡임 효과는 크롬 브라우저 계열에선 동작을 안 합니다. 근데 크롬 브라우저 계열이 현재 당연히 크롬, 그 다음에 애플 사파리,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네이버 웨일 같은 브라우저가 전부 같은 계열의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깜빡임 효과는 사실상 없는 거라고 치시는 게 차라리 나아요. 버티컬 얼라인은 어떤 요소를 기준으로 한 세로축 위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림이 이따만하게 있으면은 글자가 그림 기준으로 윗면에 맞춰질지 가운데에 맞춰질지 아랫줄에 맞춰질지를 결정을 해요. 레더 스페이싱하고 워드 스페이싱은 저 개인적으로는 잘 안 쓰는 건데요. 글자 간의 간격, 자간이라고 부르죠. 워드 스페이싱은 단어 간의 간격, 즉 띄어쓰기 간격을 조절해요. 화이트 스페이스는 줄바꿈 속성을 제어하고요. 노멀, 노랩, 그 다음에 뭐 프리라던가 프리랩 같은 속성들이 있어요. 근데 기본은 노멀하고 노랩 두 개에서 파생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랩 같은 경우는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멀인 경우 그 줄바꿈의 기준을 단어로 할지 글자로 할지예요. 이거는 이따 예제 직접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밑에 있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로 다 드린 거니까 요 속성들 그 예제로 한번 체크해 볼게요. div 태그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어요. 총 6개를 줬고요. id 값을 전부 다르게 부여해 놨습니다. 특이사항은 텍스트 4라는 박스 안에는 그림이 하나 같이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태그한테 글자 크기 20픽셀. 별표는 코딩에서 별표는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계산식에서의 곱하기의 뜻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곱하기가 아닌 경우, 지금 같은 경우는 올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태그한테 글자 크기를 25로 맞춰라 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장하면은 기본 글자 크기가 좀 커지겠죠. 자, 첫 번째 박스한테 텍스트 얼라인 센터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문단이 가운데로 정렬이 되고요. 라이트라고 주면 오른쪽, 아예 안 주면 왼쪽. 그러니까 기본 값이 왼쪽인 거죠. 명시적으로 레프트라고 주셔도 돼요. 센터. 자, 그 다음에 박스 2는 텍스트 인덴트 30픽셀. 그럼 첫 줄만 들여쓰기가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이너스 30을 주면은 밖으로 나가기 시작을 해요. 만약에 마이너스 10,000픽셀 정도 준다라고 하면은 글자를 화면 밖에 저기 어디 안드로메다로 던져버리겠죠. 그렇다고 해서 코드에서 HTML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글자가 없어지진 않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스크린 리더는 얘를 읽을 수 있는데 디자인적으로는 숨겨놓을 수가 있어요. 자, 텍스트 데코레이션 속성은 여러 개 값을 여러 개가 필요하면은 띄어쓰기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언더라인, 밑에 줄, 오버라인은 윗줄,
그리고 라인 스로우는 취소선. 이렇게 구별이 되고요. 버티칼 얼라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아까 할 때 무엇을 기준으로 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버티칼 얼라인은 문단한테 주는 게 아니라 글자 정렬에 관여하고자 하는 기준점한테 줘야 돼요. 여기서는 이 그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버티칼 얼라인은 문단 자체한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자, 버티칼 얼라인 미들이라고 하면 이제 이 그림을 기준으로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맞춰집니다. 탑이라고 하면은 위에 가서 맞춰지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버티칼 얼라인은 문단 자체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기준점으로 삼을 대부분 이미지예요. 요소한테 준다.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레더 스페이싱 2픽셀이라고 하면은 글자 간의 간격이 조금 넓어지죠? 얘도 위치 관련 속성이니까 마이너스 값을 줄 수 있어요. 그럼 글자 간에 좀 더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붙는 거죠. 워드 스페이싱 같은 경우는 이 띄어쓰기 간격을 설정하는 거예요. 띄어쓰기 간격이 좀 더 넓어졌죠?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이라는 걸 보기 위해서 마지막 문단은 제가 내용을 되게 많이 넣어놨는데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은 절대 줄바꿈 안 하는 거예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 노 랩은 절대 줄바꿈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옆으로 이렇게 삐져나갑니다. 스크롤이 생기는 거죠. 옆으로 커졌다가 아니라 옆으로 삐져나갔다예요. 옆으로 커졌으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그 선을 그어놨잖아요. 커진 거면 얘도 같이 커져야 돼요. 근데 이 HR, 즉 직선은 그냥 그대로 있죠. 화면을 뚫고 나간 겁니다, 이거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단 관련된 기본 특성, 속성 태그들 한번 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워드랩이라고 하는 거 한번 소개해 드려 볼게요. 자, 화이트 스페이스가 노랩으로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문단이 이렇게 있을 때 글자가 이렇게 뚫고 나간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몇 가지 속성을 같이 조합을 해요. 오버플로우 히든이라고 하는 거는 벗어난 부분을 지워버리라는 속성이에요. 오버플로우 속성은 나중에 뒤에서 따로 정리를 할 겁니다. 일단 오늘 먼저 써볼게요. 벗어난 부분을 잘라버리라는 속성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라는 속성을 더 주면은 여기를 말줄임 처리로 바꿔요. 그래서 긴 문장에 대해서 말줄임 처리를 할 때 쓰는 속성이고요. 한 줄 전용입니다. 근데 문장이 이렇게 길어서 여러 줄이 있는데 나는 두 줄까지만 처리하고 점점점을 쓰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오버플로이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리티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을 웹킷 박스 앞에 빼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웹킷 라인 클램프라는 속성을 라인수로 주시고요. 웹킷 박스 오리엔트를 버티칼이라고 주세요. 얘네들은 잘 쓰이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냥 요거를 다 세트로 보관을 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처리하고 싶은 라인에서 말줄임이 돼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 카드 UI 레이아웃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렇게 사진이 이렇게 들어가고 뭔가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한 3줄 정도 나오고 말줄임 처리되는 경우 이제 카드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식의 레이아웃을 만들 때 라인 수를 제어를 합니다.
자, p 태그를 4개 정도, 여러 개를 놨는데요. p 태그를 여러 개를 놨는데, 여기에 둘, 셋, 넷. 여러분들한테 배포된 자료에는 3개까지만 있어요. 하나는 추가적으로 제가 넣어놓은 거고요. 글자가 내용이 뭔지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일단 여기 띄어쓰기가 하나가 있고 나머지는 띄어쓰기가 1도 없다라는 거를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각각의 p 태그 단위로 테두리를 하나 쳤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는데 기본적으로 HTML은요, 줄바꿈의 단위가 띄어쓰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가 하나도 없으면 줄바꿈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내용이 좀 못생겼더라도 여기에 띄어쓰기를 짧게 하나 놓고요. 여기는 줄바꿈한 거니까 띄어쓰기랑 마찬가지인 거고, 여기 엄청 긴 내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줄바꿈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여기랑 여기 2군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줄바꿈, 또 옆으로 가다가 여기서 한번 겨우 줄바꿈, 그리고 나머지는 줄바꿈을 전혀 못하고 뚫고 나갑니다. 첫 번째 p 태그한테 워드랩이라는 속성을 노멀로 주면 변함이 없습니다. 기본값이기 때문에요. 두 번째 p 태그한테 워드랩을 브레이크 워드라는 값으로 주면은 띄어쓰기가 있건 없건 무조건 줄바꿈합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 워드는 딱 여기 문단 끝에서 무조건 줄바꿈해라 라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얘를 별도로 안 준다면은 띄어쓰기 단위로 줄바꿈을 하니까 줄바꿈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워드랩 속성을 브레이크 워드로 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거 세 번째 거요. 화이트 스페이스 노랩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라고 주면은 요 마지막 p 태그요. 얘는 요렇게 텍스트 말줄임 처리를 해요. 점점점이 되죠. 화면이 늘어나면은 늘어나는 거에 따라 말줄임 되는 양이 바뀌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거. 오버플로우 히든 텍스트 오버플로우 일립시스 디스플레이 웹킷박스. 얘네가 다 세트라 그랬죠? 이렇게 주면은 아까 기본적으로 세 줄이었잖아요. 두 줄까지만 나오고 말줄임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제시되어 있는 그 교환상에는 요거 세 번째 것까지만 스크린샷에 들어가 있고요. 요거는 제가 지난번 수업하면서 어느 분이 물어보셔갖고 이제 추가적으로 답변하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환에는 반영이 됐는데 그 코드 스크린샷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면을 띄워놓을 테니까 실습하시는 동안은 요거 보시고 p 태그를 한 블럭 더 늘려놓으신 다음에 이 코드도 테스트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번 글씨 여기까지 할게요. 코드 하나당 10분씩 시간 드리면은 코드 2개 실습하시는데 20분, 쉬는 시간 10분 하면은 한 조금 10분에서 조금 타이트하게 잡는다고 하면 3시에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따 뵙겠습니다. 자, 중요한 문단 관련 속성은 이제 정리가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텍스트 그림자 효과예요. 텍스트 섀도우라고 하는 효과인데요. 얘도 이제 문단을 구성하는 태그한테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글자 본체가 있으면요. 뭐 만약에
이렇게 글자가 있다라고 치면, 글자를 좀 굵게 이렇게 써놨어요. X 오프셋은 그림자의 가로축이에요. 만약에 5픽셀이라고 주면은 그림자가 옆으로 이렇게 5픽셀 정도 떨어져서 생겨요. 0이라고 하면은 그림자가 글자 바로 뒤에 있는 거고요. 5라고 하면 이제 5픽셀만큼 오른쪽으로 보이는 거죠. Y 오프셋은 얘도 5픽셀이라고 주면은 밑으로 이렇게 그림자가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블러 라디우스는 이 그림자의 번짐 정도예요. 0이라고 주면은 그림자가 칼같이 나와요. 그리고 이 값을 늘려줄수록 서서히 좀 번져서 보여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어떤 수치값을 알고 있다기보다는 그냥 뭐 한 5 줘볼까? 내가 원하는 느낌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고 그럼 값을 늘려볼까 줄여볼까? 이렇게 해서 좀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칼라는 그림자 색상입니다. 그림자의 거리 내지는 위치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오프셋도 마이너스 값이 가능합니다. 플러스 값을 줬을 때 오른쪽에 나왔다면 마이너스 값을 주면 그림자가 왼쪽으로 나올 거고요. 오프셋도 Y 오프셋도 마이너스 값을 주면은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 바디가 하나 없어졌네요. 자, 텍스트 섀도우 효과는 뭐 아무 태그에나 다 주셔도 돼요. 자, HTML5 and CSS3라고 하나 놨고요. AND 기호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AND AMP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값을 쓰셔야 AND라고 표시가 돼요. 사실 그냥 AND 기호만 넣어도 상관없기는 해요. 그래도 AND 나오긴 합니다. 정식 HTML은 이거를 AND 기호로 표시하겠다라는 거고요. 이런 식의 특수 문자가 몇 개 있는데 나중에 뒤에서 한꺼번에 정리가 된 게 나올 거예요. 자, 첫 번째 텍스트 원한테 글자 색깔을 파란색으로 줬어요. 여기죠. 여기 지금 바디 태그가 제가 파일 관리를 잘못해서 잘려가지고 괄호가 나온 거예요. 자, 텍스트 섀도우에서 X 오프셋 3, Y 오프셋 3, 그 다음에 번짐 정도 5, 그림자는 까만색. 자, 그러면 이렇게 번져 보이는 거죠. 만약에 번짐 정도를 0으로 줬다라고 하면은 그림자가 이렇게 칼같이 나와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 값이 가장 적당한지 그 느낌상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것도 글자 색깔 빨강색. 이번엔 텍스트 섀도우를 마이너스 값으로 줬어요. 그림자의 위치를 보세요. 그림자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죠. 자, 얘는 날려버린 바디 미리 넣어놓고요. 자, p 태그에 텍스트1과 텍스트2라고 클래스 주고 이제 같은 내용을 적어 놨는데요. 일단은 바디 태그한테 배경 색깔 짙은 회색, 그 다음에 텍스트 굵게 글자 크기 40, 텍스트 얼라인 센터 가운데 정렬, 이렇게 해서 글자들을 가운데다가 이렇게 놨습니다. 텍스트1 첫 번째 문단한테는 글자 크기, 글자 색깔을 까만색으로 줬고요. 그림자를 가로축으로는 0이에요. 그러니까 옆으로는 안 움직일 거예요. Y축으로 1이니까 밑으로 1만 나올 1픽셀. 그러니까 모니터의 한 점. 1픽셀이라는 게 컴퓨터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수치예요. 번짐 정도도 1픽셀. 보통 그림자를 주실 때는 글자 색깔에 반대되는 색깔을 주시면 돼요. 좀 이렇게 좀 모던한 느낌을 좀 표현해 보려고 한 거고요. 두 번째 거는 글자 색깔 흰색. 그럼 그림자는 까만색으로 주면 되겠죠.
이런 느낌으로요. 자, 다음 효과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 구성은 좀 전 예제랑 비슷해요. 배경 색깔을 약간 초록색 비슷하게 놨고요. 자, 첫 번째 텍스트 원.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줬어요. 이 제일 위에 거요. 그 다음에 옆으로는 안 움직이고 아래로 1픽셀, 번짐 정도로 좀 크게 줬습니다. 번짐 정도가 크면 클수록 글자가 이렇게 네온 사인처럼 생겨요. 그림자 번지는 게 커지는 거죠. 아예 Y축으로도 0을 줘버리면은 그냥 글자 자체가 변한 거, 이렇게 빛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배경 색상과 글자 색을 똑같이 줬다. 이런 효과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거는 글자 색깔 흰색, 그 다음에 그림자를 X축으로 1, Y축으로 마이너스 3, 8. 그래서 약간 네온 사인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한 거고요. 세 번째 거는 까만색에 그림자 흰색. 이렇게 은은하게 좀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만들 때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예제는 이쁘진 않습니다. 그냥 방법만 알려드리는 거지 이쁘게 만드는 거는 우리 과목의 목적은 아니에요. 그게 마지막 예제에서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요. 그림자를 의미하는 속성들을 쭉 나열한 다음에 콤마 해서 여러 개를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림자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그 다음 줄에 있는 그림자는 그 위를 이렇게 덮어요. 또 그 다음 줄은 그 위를 이렇게 덮어요. 마지막 그림자는 제일 위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그림자 여러 개를 이렇게 겹친 것처럼 넣을 수 있는데 셀로판지 겹쳐놓은 것 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이제 혹시 포토샵 다뤄보신 분은 레이어라는 개념을 아실 거예요. 포토샵 레이어를 따라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포토샵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은 셀로판지 겹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제가 그걸 이제 흉내를 내본 건데요. 그림자를 순서대로 겹쳐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있는데 배경 색깔을 까만색으로 줬어요. 그럼 배경이 까만데 글자도 까마면 일단 글자 안 보이겠죠? 예, 있긴 합니다. 자, 첫 번째 거한테 글자 색깔 검은색, 배경도 검은색, 그 다음에 텍스트 섀도우를 2픽셀에 마이너스 19면은 위로 되게 많이 올라간 거죠. 번짐 정도 18, 되게 많이 번진 거예요. 그리고 빨간색으로 줬어요. 거기에 그림자를 하나 또 얹었어요. 004의 회색. 그러니까 약간 글자에 테두리를 준다는 느낌이었고요. 그 사이에 노란색으로 좀 더 크게 이렇게 줘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조금 더 노란색으로 이렇게 약간 불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했는데 만들고 나니까 되게 유치했는데 뭐 제 능력이 이게 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림자를 이렇게 여러 개 겹치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느낌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할 말은 많지만 더 하진 않겠습니다. 자, 요거 예제 파일 4개인데 그렇게 오래 걸리시지 않을 거예요. 일단은 요거 15분? 20분? 그 정도 완성하시고요. 그 사이에 제가 파일 보내놓을 테니까 요거 완성되시면 다음 단원 그냥 개요만 잠깐 보고서 끊었다 갈게요.
자, 다음 단원에 소개해드릴 내용은 CSS 박스 모델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이 박스 모델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박스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처음 소개해드렸었죠. 박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단 관련 요소예요. 박스라 함은 문단을 이루는 요소. 박스 모델은요, 이 문단 요소의 크기, 여백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는데 이것과 관련된 속성들을 박스 모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문단을 구성하면은 웹브라우저가 이렇게 있을 때 한 줄을 그냥 통째로 차지했잖아요. 이제 이 한 줄을 통째로 차지하는 게 아니라 얘네한테 각각 사이즈를 서로 다르게 부여해 줄 수가 있게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얘네들을 배치를 하는 속성을 통해서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배치하고 이렇게 화면을 배치하는 것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자, CSS 관점에서 HTML 태그를 분류를 하면은요, 일단 우리가 HTML을 처음 봤을 때 문단과 문장으로 나눠서 처음에 살펴봤어요. 그 문단을 구성하는 형태를 CSS에서는 블록 레벨 요소라고 부르고요. 문장을 구성하는 형태는 인라인 레벨 요소라고 합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 대체 요소라는 게 있어요. 원래 HTML의 시작이 태그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안에 문장이 속해 있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어떤 문장을 강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그 전통적인 HTML 레거시 요소들은 전부 안에 뭔가 내용이 들어가요. 근데 어떤 태그들은 img나 아니면은 인풋 태그 계열, 인풋 태그 계열들은 문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림이나 아니면은 입력 가능한 요소로 대신 보여지죠. 이런 애들을 대체 요소라고 불러요. 이미지, 입력 요소 등 텍스트가 아닌 형태로 표시되는 거. 근데 이 대체 요소도 크게는 인라인 요소 안에 속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크게 문단은 블록, 문장은 인라인. 블록의 특징은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쓰면 줄바꿈 되고요. 인라인의 특징은 같은 태그를 연속해서 쓰면 줄바꿈 없이 계속 옆으로 늘어난다는 거죠. 박스라고 하는 거는 블록 레벨 요소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div이고요. 박스 모델은 크기를 구성하는 데 영향을 주는 속성들입니다. 자, 박스의 크기를 구성하는 기본 속성들은요. width, height, border, padding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width하고 height는 내용 영역의 가로폭, 그 다음에 내용 영역의 세로 높이예요. 픽셀 단위나 퍼센트 단위를 줄 수 있고요. border는 테두리, padding은 테두리와 내용 사이의 여백이에요. border는 보통 굵기 종류 색상을 명시하고요. 패딩은 픽셀 단위, width height는 픽셀과 퍼센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div 태그를 그냥 사용을 하면 넓이는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속한 부모를 가득 채우는 특성이 있고요. 높이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div 태그를 놓고 내용 아무것도 안 넣고 div를 닫았다라고 하면 내용이 없기 때문에 높이도 0이 돼요. 테두리 관련된 속성은 이미 한두 번 나왔었죠? 보더 한 다음에 굵기, 종류, 색상을 명시하는데요. 굵기는 픽셀 단위 주면 되고요. 종류는 논, 투명, 솔리드 직선, 다티드 점선, 대시드 끊긴 선입니다. 다티드는 이거고요. 대시드는 이거예요.
자, 근데 이 보더 값을 세분화할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보더 탑, 보더 레프트, 보더 보텀, 보더 라이트. 그냥 div 태그가 있을 때 보더라고 하면은 상하, 좌우 동시 적용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세분화시키면은 상단 테두리, 하단 테두리, 왼쪽, 오른쪽을 각각 개별적으로 줄 수 있고요. 속성에 따라서 보더 위드스, 테두리 굵기, 보더 컬러, 보더 스타일 이렇게 굵기 종류 색상을 각각 나눠서 명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보더 굵기 5픽셀의 타입 직선의 빨강색이다. 이거를 속성에 따라서 세분화하면은 보더 위드스는 5픽셀,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 보더 컬러는 빨강색 이렇게 표기하는 거죠. 만약에 상단 테두리만 쓸 거다 그러면 얘는 보더 탑 위드스, 보더 탑 스타일, 보더 탑 컬러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안 써요. 저도 한 번도 안 써봤고요. 이렇게 쓰면 코드가 진짜 너무 늘어나거든요. 저렇게 쓰는 사람도 못 봤고요. 그래서 위치에 따라서 따로 설정하는 거는 그래도 상황에 따라 쓸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설정하는 거는 가급적 기억해 두시는 게 좋고요. 속성에 따라 따로 명시하시는 거는 이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좀 쉬었다 할 건데 제가 쉬었다 하겠습니다 하면은 다음 교시 시작할 때 잊어버리셔도 돼요. 쓸 일이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앞에서 내용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입장에서 아예 언급을 안 하고 넘어가기엔 좀 애매해서 적어놓긴 했는데 얘는 진짜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저도. 제가 올해 그 개발 쪽에 몸담은 지가 해차로 21년 차인데 진짜 그동안 한 번도 안 썼습니다. 그러니까 걱정 말고 잊어버리세요. 자, 여기까지 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여기까지 코드 보고 남은 내용 또 보고 그렇게 진행할게요. 자, 내용을 조금 더 보고 코드 볼게요. 자, div 태그가 이제 이렇게 영역을 잡는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넓이가 위드스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의 값이 헤이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적용을 하면 테두리는 이 위드스하고 헤이트 영역 바깥에 생겨요. 패딩이라고 하는 속성은요, 이 사이의 공간을 뜻해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은 패딩 값은 0이기 때문에 테두리와 내용 영역이 바짝 붙어 있지만 이 패딩 값을 얼마라고 지정하는 순간 내용 영역과 테두리가 그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값을 기술할 때는 하나의 값을 명시하면 상하 좌우 모두 같은 값이 부여돼요. 하나, 둘, 이 네 군데가 전부 똑같은 값이 부여가 되고요. 두 개의 값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패딩 한 다음에 두 개 값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 값이 상단하고 하단을 뜻하고요. 두 번째 값은 왼쪽, 오른쪽을 뜻해요. 첫 번째는 상하, 두 번째는 좌우. 네 개의 값은 이렇게 네 개의 값을 명시하면요. 상단부터 여기부터 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상단, 오른쪽, 아래쪽, 왼쪽이 되는 거죠.
특정한 위치만 주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패딩 레프트, 패딩 라이트, 탑, 보통 이렇게 위치별로 따로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스에 대한 실제 사이즈는 크기 관련 속성들의 총합으로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두리와 여백이 내용 영역의 바깥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실제 사이즈는 테두리 왼쪽 것, 패딩 왼쪽 것, 내용 넓이, 패딩 오른쪽, 테두리 오른쪽의 총합이 가로 넓이가 돼요. 세로는 상단 그리고 높이 하단이 되겠죠. 요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은 박스가 중첩됐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div 태그 안에 div를 넣는 경우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화면 영역을 구성하다 보면은 이런 식의 구성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만약에 바깥에 있는 박스의 넓이가 500이고 위드스가 500이고 높이가 400이다. 그럼 바깥의 박스의 패딩이나 보더는 어차피 밖으로 형성되니까 상관이 없는데, 안쪽 박스의 넓이가 300이고 높이가 200이다. 근데 테두리를 100을 주고 패딩은 150을 줬다. 그럼 바깥으로 벌써 250의 영역이 형성되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여기 왼쪽도 250, 오른쪽도 250이 되죠. 그러면 가로의 총합은 250 더하기 300 더하기 250, 총 750이 되니까 부모 박스를 삐져 나가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자식 요소의 크기 총합은 부모 요소의 위드스 헤이트를 벗어나게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값을 퍼센테이지로 부여하는 거를 시도를 많이 하시는데, 백분율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기준으로 몇 %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식의 위드스랑 헤이트를 퍼센테이지로 줄 경우에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를 기준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위드스를 100%라고 부여하면은 결국은 5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오히려 패딩하고 보더를 못 주는 거죠. 그래서 위드스나 헤이트를 100%로 부여한 상태에서 보더와 패딩을 적용하면 부모 영역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화면에 상단 영역, 중단 영역, 하단 영역 이렇게 있는데, 이 안쪽에 들어갈 무엇인가한테 사이즈를 100%로 주고 위드스, 보더랑 패딩을 또 줬다라고 하면은 위드스랑 헤이트를 100%로 준 것만으로 부모를 가득 채우고 또 남는데, 보더하고 패딩까지 줬기 때문에 삐져나가면서 안에 내용 영역을 침범해요. 그래서 화면 구성 요소가 지들끼리 겹치는 현상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사이즈 계산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코드들을 이제 실험으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박스 3개를 놨고요. 각각 그래도 이게 div 태그의 영역이구나 라는 거는 확인하기 위해서 배경 색상만 부여해 놨습니다. div 태그 같은 박스를 사용할 때 영역을 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배경 색상을 부여해 놓으시면 좀 편해요. 자, 결과를 보면은 박스의 기본 크기는 가로축으로는 부모를 가득 채우고, 여기 잠깐 이렇게 여백 좀 보이는 건요, 바디 태그 자체적으로도 안에 여백을 좀 갖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바디 태그의 영역은 그냥 요만큼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빨강 박스, 파랑 박스 모두 가로는 가득 차고 내용은 자기네가 갖고 있는 글자만큼만 나왔어요. 만약에 여기 파랑 박스 영역에 내용이 많아졌다. 이거. 내용이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파랑 박스의 높이는 내용만큼 커져요. 반대로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박스는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부여했는데 갖고 있는 내용이 없으니까 높이가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록색 박스가 지금 보이질 않는 거죠. 잘못 쳤다. 자, 화면상에 div 태그 4개가 있고요. 이렇게 줄바꿈 태그를 하나씩 넣어놨습니다. 박스 4개의 배경 색깔을 서로 다르게 줬어요. 자, 여기서부터 확인해 보면은 박스 4개가 이렇게 나열이 되겠죠. 여기 사이에 여백이 생겨 보이는 거는 지금 br 태그를 사이사이에 넣어놨기 때문에 줄바꿈이 한 번씩 된 거예요. 자, 여기서 모든 div 태그의 사이즈를 200에 50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이렇게 사이즈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고정 사이즈가 돼요. 자, 첫 번째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대로 두고요. 두 번째 박스한테 테두리 10, 직선에 까만색으로 줄게요. 그러면 테두리만큼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바깥으로 형성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패딩입니다. 테두리가 0인 상태에서 여백만 줬기 때문에 이렇게 여백만 생깁니다. 자, 박스 2랑 1은 글자가 가장자리에 붙어 있는데 얘는 여백을 줬으니까 이만큼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도 위드스 헤이트 영역의 바깥으로 형성된다라는 규칙은 똑같기 때문에 기본 사이즈보다 더 늘어난 거 보이시죠? 나머지는 다 좁았어요. 그러면 그만큼 커집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게요. 박스 사이징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박스 사이징이 값이 2개인데요. 특별히 명시하지 않으면 컨텐트 박스가 기본 값이에요. 보더와 패딩이 위드스 영역 밖에 설정됩니다. 지금 보신 대로예요. 근데 박스 사이징을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보더와 패딩이 위드스 헤이트 영역 안에 설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여러모로 사이즈 계산에 더 손쉽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속성을 무조건 쓰시는 걸 권해드려요. 모든 태그에 별표, 모든 태그라는 의미를 별표 쳐놓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부여하면은 그 테두리나 여백들이 사이즈에 영향을 주지 않고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예제에서도 제가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하나 넣어놨어요. 그 여러분들 드린 자료에는 그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는 안 들어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이 값을 한번 따로 코딩을 하신 다음에 비교를 해보세요. 자, 여기 지금 비포예요. 패딩하고 테두리가 사이즈에 영향을 준다는데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패딩하고 보더를 아무리 줘도 기본 크기 요거를 계속 유지해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다 똑같이 맞춰지는 거죠. 자, 이렇게 개별적인 속성을 보고 나면은 이제 HTML 태그가 중첩이 됐을 때는 얘네가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그 한 12, 3단원까지는 속성들을 계속 실험해 가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 속성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계속 실험을 해가는 거예요. 자, div 태그 두 개를 중첩해 놨고요. 아래쪽에는 그냥 실험을 위해서 헬로월드라고 문장을 적어 놨습니다. 여러분들 자료에는 또 여기 밑에 문장이 있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div 태그 두 개가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 헬로월드는 아무 태그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죠. 자, 이제 부모 태그한테 배경 색깔을 핑크색으로 부여해 놨어요. 핑크 색깔이 쫙 들어갔고요. 테두리를 10픽셀의 점선으로 줬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를 500에 300으로 고정할게요. 너무 크네요. 자, 그럼 아래쪽에 있는 헬로월드는 그만큼 밀렸죠. 안쪽에 있는 자식 박스한테 배경 색깔을 초록색으로 줍니다. 넓이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가득 채워요. 근데 지금 박스 사이즈 그 보더 박스라는 속성을 안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패런트가 갖고 있는 보더는 위드스 8 영역 밖으로 형성된 거죠. 안쪽에 있는 자식 박스는 부모의 위드스 8만을 가득 채우지 보더 영역에는 관여를 못해요. 자, 여기서 차일드의 위드스 8를 부모랑 똑같이 줍니다. 그럼 자식이 부모를 가득 채우겠죠. 이 상태에서 차일드한테 패딩하고 보더를 줘요. 그러면 위드스 헤이트보다 커진다 그랬잖아요. 이만큼. 그러니까 부모 사이즈가 500에 300이고 자식도 500에 300인데 자식이 패딩과 보더를 가져가니까 차일드의 사이즈는 부모의 500, 300보다 커진다고요. 그러면은 부모 박스를 삐져나가고요. 삐져나가면서 주변에 있는 애들을 덮고 다녀요. 이렇게. 겹쳐버린다는 거죠. 화면 영역이 이렇게 겹치니까 웹사이트로 치면은 막 영역 여기저기가 겹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때부터 디자인이 깨지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예제는요. 첫 번째 예제를 수정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바꿀게요. 이렇게 삐져나가면은 큰일 났다 하면서 위드스랑 헤이트를 얼른 100%로 바꾼다고요. 이거를 100%로 바꾸면은 부모를 채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100% 값을 주더라도 기준점이 부모의 위드스 헤이트예요. 이거를 기준으로 100%니까 결과적으로 아까랑 다른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화면 결과가 바뀌는 게 없어요. 2번 예제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앞에 거랑 똑같습니다. 얘는 밑에 헬로월드 안 적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정상적으로 계산을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식이 부모를 벗어나는 게 사이즈를 100%로 주면은 패딩하고 보더만큼 결국은 부모 사이즈 초과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얘한테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라고 주면은 패딩하고 보더가 위드스 8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박스 사이즈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박스 사이징의 특성이 패딩과 보더를 아무리 줘도 위드스 8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예요.
어디 갔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토라고 하는 값이 있어요. 오토는 위드스 속성에 쓸 때랑 헤이트 속성에 사용할 때 차이가 좀 다른데요. 부모 요소의 위드스에서 현재 자신의 패딩 보더를 뺀 나머지를 자동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를 쓰지 않더라도 위드스의 오토라고 주면은 부모를 가득 채울 수 있게 돼요. 실질적인 100% 처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헤이트는 자신이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높이를 구성, 즉 박스의 기본값에 해당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div 태그를 두 개를 중첩해 놨고요. 부모한테 빨강색 배경, 넓이 90%. 넓이가 90%니까 브라우저 창이 늘어나건 줄어들건 항상 창 사이즈만큼 90%예요. 부모가 넓이가 90이라는 거는 브라우저 창 크기를 기준으로 90%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 자체가 가변 사이즈니까 차일드의 사이즈를 정확히 계산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때 차일드한테 만약에 위드스를 100%로 줬다라고 하면 차일드는 이제 패딩하고 보더만큼 부모를 벗어나게 돼요. 그럼 위드스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 자체가 가변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식의 넓이는 더더욱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오토라고 주면 패딩하고 보더를 고려해서 넓이를 자동 측정해서 가져가요. 딱 맞게 들어갔죠. 그래서 패딩하고 보더를 줬을 때 위드스 오토라고 주는 거랑 위드스 100%인 상태에서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라고 주는 게 같은 효과가 된다는 거예요. 자, 시간은 아직 그렇게 많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하셔야 되는 예제 파일이 벌써 개수가 6개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 좀 실습 시간을 좀 운영을 할게요. 자, 요거 6개 실험해 보시고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CSS 코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꺼번에 코딩하고 결과 확인하시면 의미 없어요. 이 속성 한 줄씩 코딩하시면서 결과를 확인하세요. 그래서 이 속성이 화면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눈으로 보고 가셔야 돼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이제 라이브 서버라고 하는 거 전에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라이브 서버를 가동시키시면은 코드 한 줄 작성하고 저장하면 바로 반영되니까 CSS 특성을 확인하시기 더 유리할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익스텐션에서 라이브 서버라는 애를 설치해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HTML 코드 확인할 때 마우스 우클릭해서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 이렇게 가동하시면은 코드를 내가 작성하고 저장하면은 화면에 즉각적으로 바로 반영된다 그랬어요. 라이브 서버 설치하시고 요걸로 여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실습하시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5시에 뵙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화면을 가득 채우는 박스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원리를 이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부분인데요. 자, div 태그를 하나 부여하고요. 배경 색상을 적당히 준 다음에 넓이 100%, 높이 100%로 줬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결과를 확인하면은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르게 나와요.
이렇게요. 높이 100%가 적용이 안 되는 상태죠. 넓이하고 높이를 퍼센테이지로 주려면 부모를 기준으로 사이즈를 가져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 div 태그의 부모가 누군지를 보죠. 바디 태그잖아요. 그럼 이 바디 태그는 기본적으로 넓이는 가득 채우고 높이는 자기가 포함하고 있는 내용만큼만 가지려고 하는데 정작 이 내용도 높이는 바디만큼 가지려고 해요. 서로 기준점을 서로한테 밀어버리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모순이 생겨서 높이 할당이 안 됩니다. 이걸 해결하려면 바디 태그한테 일단 요 패딩 기본 여백 없애고요. 마진은 요 다음 단원에 나올 거예요. 마진은 이제 바깥 여백이라는 뜻인데 패딩하고 마진을 둘 다 0으로 만들어 놔야 이 브라우저 주변에 요 여백이 없어지고요. 그죠? 가장자리에 바짝 붙었죠? 근데 아직도 높이 100%가 안 돼요. 바디한테 높이 100%를 줘야 돼요. 근데 바디 태그한테 위드스랑 헤이트를 주면은 바디의 부모가 또 있죠. HTML. 이 HTML 태그도 사이즈를 안 갖고 있기 때문에 바디랑 HTML한테 같이 사이즈를 줘야 돼요. 그래야만 화면 가득 채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야 이제 처리가 되고요. 그래서 백분율로 사이즈를 줄 때는 항상 부모가 사이즈를 갖는 게 먼저여야 한다 라는 거를 이제 확인하기 위한 예제예요. 그 과정이 여기 지금 텍스트로 설명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위드스하고 헤이트 같은 경우는요, 한번 사이즈를 주고 나면 고정 사이즈예요. 값이 안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가변 사이즈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속성들인데요. 민 위드스, 맥스 위드스. 민 위드스는 최소 넓이를 지정해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더라도 여기에서 지정한 크기만큼은 넓이가 보장이 됩니다. 하지만 최대는 없기 때문에 옆으로 커지는 거는 무한정 커질 수 있어요. 맥스 위드스는 사이즈가 넓이가 0까지 작아질 수 있지만 최대 여기서 지정한 값 이상은 커지진 않습니다. 민 헤이트랑 맥스 헤이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쓰고 있는 디바이스 특성상 디바이스들이 대부분 이렇게 생겼잖아요. 스크롤이 밑으로 가고요. 가로 넓이는 제한을 걸고요. 세로는 스크롤을 시키면 되니까 제한을 걸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위드스 관련된 거는 잘 안 써요. 내용이 많으면은 밑으로 스크롤을 시키면 되니까 최대값을 걸진 않는데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예 높이 자체가 형성이 안 되니까 사이트가 되게 볼품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민 헤이트는 주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속성에 대해서 좀 볼게요. 민 h라고 하는 클래스에 박스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p 태그로 내용을 조금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넓이를 300, 높이를 200으로 줬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나와요. 박스가 주어진 사이즈에 설정이 되어 있고 내용이 그 안에 쫙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위드스하고 헤이트는요, 한번 사이즈를 부여하고 나면 고정 사이즈예요. 내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같이 커지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삐져나가고 주변을 덮어버려요. CSS 작성하실 때 가장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이런 상황이에요. 이럴 거면 차라리 아예 내용을 높이를 안 줘버리는 게 나아요. 그러면은 내용만큼 커지니까. 하지만 이때는 내용이 아무것도 없으면 아예 보이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쓸 수 있는 게 min height예요. 내용이 아무것도 없어도 최소 200의 높이는 보장을 합니다. 내용이 있으면 그 안에 형성이 되지만 내용이 많아지면 이거는 미니멈 헤이트이기 때문에 맥시멈이 없어요. 내용에 맞게 커집니다. 주변 요소를 덮는 일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스크롤 시키면 자연스럽게 그 컨텐츠를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어떨 때 사용하냐면은 사용자들이 입력한 게시글 같은 게 노출되는 영역 있잖아요. 그때는 사용자들이 글을 얼마큼 작성할지 모르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최소 높이를 지정을 합니다. 자, 요번 단원의 마지막 속성은 오버플로우 속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비지블 기본값이에요. 이 오버플로우 속성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얘기가 처음에 박스의 크기를 설정하는 얘기, 박스의 크기 설정, 그 다음에 여기서의 주의할 사항, 부모 크기보다 자식 크기가 크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그 해결책 1번이 min 뭐뭐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최소 사이즈를 설정하고 최대치를 제한을 하지 마십시오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요. 두 번째는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을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비지블이 기본값이에요. 벗어나는 내용이 부모를 벗어나도록 그대로 둡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겹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1번 스크롤.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롤 처리합니다. 히든.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잘라버립니다. 오토. 벗어나는 내용에 대해서 스크롤 처리합니다. 그러면 스크롤과 오토의 차이는 뭐냐? 부모가 이만하고 자식이 요만하면 스크롤은요, 항상 스크롤바의 트랙이 나와요. 근데 오토는 자식이 조그마하면 스크롤바가 형성 자체가 안 되고 벗어날 때만 스크롤 처리를 해요. 그러니까 스크롤을 쓸 거면 차라리 오토 쓰는 게 낫죠. 오버플로우 속성은 X축, Y축을 모두 처리합니다. 한쪽만 처리하실 때 자매품 오버플로우 X와 오버플로우 Y가 있습니다. 값은 동일합니다. 자, 이 속성들에 대해서 또 실험해 볼게요. 오버플로우. 자, 패런트 안에 child라는 div를 넣은 애들을 4쌍을 만들었어요. 공통된 특성들은 클래스로 줄 거니까 하나의 디자인 요소를 4개가 공유할 거고요. 각각 개별적으로 부여할 특성들은 id로 처리할 겁니다. 네, 이렇게 지금 div 태그 중첩된 게 4쌍이 있어요. 자, 패런트한테 배경 색깔 핑크색으로 주고, 그 다음에 사이즈 250에 100, 그리고 테두리 쳤어요. 일단 이렇게 다 형성이 된 거죠.
자식한테 배경색상 주고 위드 세이트를 100%로 준 다음에 여기에 보더와 패딩을 줍니다. 그러면 자식은 부모를 그만큼 벗어나겠죠. 여기 뭐 겹치고 난리가 났어요 지금. 이 상태에서 박스 1 첫 번째 거 오버플로우 비지블 이건 그냥 둡니다.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오버플로우 비지블 쓸 거면 그냥 오버플로우 명시 안 하셔도 돼요. 두 번째 오버플로우 스크롤 그러면 스크롤 처리합니다. 세 번째 오버플로우 히든 잘라버립니다. 네 번째 오버플로우 오토 얘도 스크롤 처리입니다. 자식이 작다면 자, 이렇게 자식이 작으면 오토는 스크롤 바이 트랙이 안 나오는데 스크롤은 스크롤 바이 트랙이 항상 나와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고 자매품 오버플로우 Y Y축에 대해서만 처리하는 거죠. 이런 형태는 평상시에 회원가입 같은 거 할 때 이용약관 같은 거 표시되는 박스에서 보실 거예요. 자, 오버플로우 속성에 대해서 실험한 예제입니다. 하나, 둘, 셋. 15. 네, 일단 요거 실습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싶으면 11단원 오늘 게시하고 아니면 뭐 여기서 마치고 실습 진행하시는 거 봐서 결정할게요.